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국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국제협약체제 국가들의 법률 체계를 이해하고 영국, 특히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주요 회원국가의 유료오염 관련 법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또 프랑스, 캐나다 등 독자적 기금 제도를 보유한 국가의 특징을 학습하고 각국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장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약체제의 국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제도는 1967년 토리 캐녀노 사고를 계기로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 의하여 국제적인 통일규범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이 체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 책임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수를 보면 2021년 현재 141개국에 달하고요. 또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2021년 현재 118개국에 달합니다. 또 2003년 추가기금 협약에도 가입한 국가는 총 32국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EU 국가가 가장 높은 수준의 민사책임 제도를 갖춘 국제협약체제의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먼저 영국의 유료오염 관련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1995년 상선법에서 유류오염 관련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어서 1997년 상선 및 회사보안법에서 1992년 책임법 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수용하였고요. 2006년 상선법에서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수용하였습니다. 영국의 상선법은 공법과 사법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법률에서 공법 규정과 사법 규정이 공존하는 형태로서 대륙법계의 법률과는 입법 체계가 다소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1995년 상선법은 총 13부로 나누어 316개 조문을 가진 방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해상 운송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 법률로서 1894년부터 1994년까지의 상선법과 기타 해상 운송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국의 유료오염 관련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 상선법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면요. 상선법 제1부에서 제5부에는 영국 선박, 등록, 선장과 선원, 안전, 어선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제6부와 제9부의 규정에서 제6부가 오염방지, 제7부 선조책임, 제8부 등대, 제9부 해난구조 및 난파성, 또 제10부에서 제13부에서는 집행관과 집행관의 권한, 해양사고 조사, 법적 절차, 보호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6부 제3장은 유류오염에 대한 책임과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153조에서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 제154조에서 비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부 제4장은 국제유료오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상기금과 기금분담금, 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6부에서 유료오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유료오염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1988년 제정된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법이 해양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이 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 제1조에서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 및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독일이 비준한 세 가지 국제협약이 이 법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독일은 독일 정부의 국제협약 비준에 의해서 이 세 개의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을 했고요.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법에 의해서 국내법으로 다시 수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의 내용은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의 유료오염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 프레스티지호 사고로 대형 오염 사고의 경험이 있는 스페인은 EU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협약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가입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 또 2008년 선박연료유 협약이 있습니다. 국왕이 협약을 승인하고 공포하는 내용의 증서에 서명하고 관보에 국왕 서명 증서와 협약 원본을 게재함으로써 국제협약 자체를 국내법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국제협약 4개가 국내법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유료오염 방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국제협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약 체제와 독자적 기금 제도를 보유한 국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협약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자기 국내에서 적용되는 독자적인 기금 제도를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와 캐나다를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랑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1967년 토리 캐니언호 사고를 비롯하여 1999년 12월 에리카호 사고 등 여러 차례의 유료오염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프랑스는 1969년 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의 제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으로 이를 수용한 국가에 속합니다. 국제협약의 가입 현황을 보면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칙령법으로 이 협약을 승인하고 협약의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폴마르 프렌과 폴마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폴마르 기금은 결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유료오염 보상 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폴마르 프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긴급 방제 계획인 폴마르 프렌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마르 프렌은 유류 및 유료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해상, 육상 및 상공의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폴마르 시 플랜, 즉 해상 플랜은 해상에서의 오염 방제 활동을 규정한 계획으로 해양관청이 주관합니다. 또 폴마르 랜드 플랜, 즉 육상 플랜은 해안가 및 육상에서의 오염 방제 활동을 규정한 계획으로 지방정부가 주관합니다. 폴마르 플랜은 1978년 발생한 아모그 카디주호 사고 이후에 수립되었으며 프랑스의 유료오염 사고 대응의 핵심 체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에 의하여 수행된 해상 및 해안 오염 방제에 지출된 비용은 폴마르 기금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폴마르 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폴마르 기금은 폴마르 플랜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인데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며 그 기금의 규모는 오염 사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기금의 조성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조성되며 오염사고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기금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한편 기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수행한 방제작업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폴마르 기금의 집행기관은 해양관청과 지방정부의 경찰청입니다. 프랑스에는 3개의 해양경찰청이 있으며 영불해협 및 북해 관할청은 셜브르에, 대서양 관할청은 브레스트에, 그리고 지중해 관할청은 툴롱에 소재해 있습니다. 프랑스의 폴마르 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염원 관리 비용인데요. 오염원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인력 동원 비용입니다. 방제 작업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기금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오염물질 수거 비용인데요. 유출된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 민간기업의 방제 작업 비용으로서 민간기업이 실시한 방제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하고요. 한편 장비 수리 및 교체에도 사용이 됩니다. 또 자원봉사자의 지원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과 방제요원 인건비, 구급대 운영비, 조류구조 비용, 의료센터 운영비 등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유류오염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는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채약국으로서 국제협약체제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와 동시에 회사책임법에 근거하여 선박 유류오염기금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971년 캐나다 상선법 제2장에서 해양오염 배상기금, 즉 Maritime Pollution Claims Fund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1989년 상선법 개정으로 선박 유류오염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요. 이것을 SOP, 즉 Ship Source Oil Pollution Fund라고 합니다. 한편 2001년에는 회사책임법을 제정하면서 제6부에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과 선박 유류오염 기금에 관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유류오염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회사책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박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입니다. 또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닌 선박과 비지속성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을 모두 적용하는데요. 항해 여부를 불문합니다. 또 장소적으로 볼 때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캐나다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은 캐나다 외의 책임협약 채약국의 영토 또는 영해와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수역을 장소적 적용 범위로 합니다. 캐나다 회사책임법 제47조는 선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선박 유류오염 기금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유류와 캐나다에서 선적되는 산적 화물류의 톤당 캐나다 화폐 40.07센트를 분담금으로 부과할 권리를 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현재 3억 6,30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1976년 이후에는 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가 기금을 운영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매우 선진화된 제도인데요. 이 기금을 기금 조성 당시에 설계되었던 그 원래의 목적에만 사용을 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수입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많은 기금을 추가로 걷지 않아도 되는 문제, 이러한 그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종 기금을 걷어서
정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뭐 이럴 때 다른 용도로 막 사용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은 또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불안정하게 기금이 조성된다면은 크게 기금 조성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같이 이와 같이 고유 목적에만 사용되는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해서 운영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07년 현재 조성된 선박 유료염 기금은 363억 달러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또 분담금 요율은 톤당 부과 가능한 분담금 요율이 40.07센트인데요. 1976년에 마지막으로 징수했고 현재는 국제기금에 대한 캐나다의 화주들의 분담금도 이 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유료염 보상기금의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에 의한 유료염 손해배상, 수산해양부 유료염 대응기관, 캐나다 및 책임협약 체약국 국민의 선박에 의한 유료염 손해 방지나 제거 또는 최소화 조치에 따른 비용, 또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 및 손실, 또 2001년 캐나다 상선법에 의하여 수산해양부가 취한 조치비용 및 이 법에 의한 모니터링 비용, 강제 제시에 따른 자연인의 조치비용 등이 이러한 보상이 대상입니다. 다만 선박으로부터 유류 유출을 우려하여 취한 조치는 그 조치와 비용 사이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보상 한도액은 2억 300만 SDR인데요. 캐나다 달러로 약 3억 8,500만 달러입니다. 선박 유료염 기금의 보상 한도액은 매 4호당 5억 3,700만 달러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2001년 4월 1일 SDR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캐나다의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 배상 및 보상 책임의 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CLC의 한도고요. CLC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IOPC 펀드에서 국제기금협약에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하게 되고, 이 범위를 넘어갈 때는 캐나다의 소프, 즉 캐나다의 유료염 보상 기금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에는 웬만한 대형 사고의 경우에도 기금의 범위 내에서 전액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가능하다, 즉 피해자의 전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 유료염 기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료오염 피해자는 선주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선박 유료오염 기금에 오염 손해 보상 및 방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청구에 대하여 손해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보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집행관의 보상에 만족하지 않는 청구자는 보상 제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행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료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선주를 상대로 캐나다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기금은 자동적으로 소송 당사자로 참가하게 됩니다. 유료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선주나 국제기금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금이 보상 한도 내에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 유료오염 기금의 청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발생 및 청구서를 먼저 제출하게 되겠죠. 유료오염 피해자가 선박 유료오염 기금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는 데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 집행관이 손해를 조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이러한 보상 결정 절차를 거치고요. 이후에 인정된 청구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필요할 때는 보상 결정에 불만족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선박유리오염 기금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하며 국제협약체제와 독자적 기금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국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상선법에 의해서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있고요. 공법과 사법이 통합된 체계입니다. 또 독일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법에 의해서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국왕의 서명 증서와 협약 원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폴마르 프렘 및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선박 유리오염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이며 프랑스와 캐나다는 국제협약체제와 함께 독자적인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협약체제 국가의 특징으로는 최고 수준이 2003년 주가기금협약까지 가입한 국가이고요. 중간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국가들은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준은 1969년 책임협약 또는 1971년 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국가들의 이러한 체제의 장점은 통일된 규범으로 국제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또 국가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기 쉽다는 점, 피해자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선주와 화주의 책임 분담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국제협약체제의 한계점으로는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협약 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일부 유형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또 국가별 이행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자적 기금제도 운영 국가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국제협약체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국제협약체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특성에 맞는 독자적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 피해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강화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개의 국가가 독자적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프랑스의 폴마르 기금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고 오염 사고에 따라 기금 규모가 결정되며 해양관청과 지방정부 경찰청이 집행기관이 되어 있으며 방제작업 비용 중심의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선박 유리오염 기금은 회사 책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분담금 징수 권한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1976년까지 거둔 분담금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의 수단과 최후의 수단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국제협약보다 높은 보상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만 잘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선박 유료오염 기금과 같은 이러한 기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기금 관리 현황이라든지 관행을 볼 때는 이러한 기금이 캐나다와 같이 사용되지 않고 축적이 되어 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국가의 참여와 협약 내용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국제협약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주의 책임과 화주 책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책임과 보상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순수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의 유료임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는 국제협약체제를 기반으로 하되 자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제도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료임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는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 또 여기에 벙커협약까지 모두 가입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협약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즉 1992년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면서 2004년에는 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2009년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 수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3년에 선박연료유협약 수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존하는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을 가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 이후 유류오염 방제 및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으며 국제협약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각국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의 상선법과 같이 공법과 사법을 통합한 체계적 법률 구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와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협약 체제를 보완하는 독자적 기금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캐나다의 최초 수당 기능과 같이 피해자에게 먼저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폴마르 브랜과 같이 사전 방제 계획과 기금을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는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국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의 특징을 보면 영국은 상선법을 통한 통합적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독일은 특별법이죠. 전문법을 통한 국제협약의 수용, 스페인은 국왕이 서명한 증서를 통해서 협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 프랑스는 폴마르 브랜과 기금을 운영한다는 점, 캐나다는 선박 유료오염 기금의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국은 국제협약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국의 법체계와 해양 환경 특성, 해운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특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캐나다는 국제협약체제와 함께 독자적인 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제협약체제의 국가로는 1992년 국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적 통일기금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국가들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독자적 기금제도를 보유한 국가로는 국제협약체제를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프랑스와 캐나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 제도는 영국은 공법과 사법이 통합된 상선법 체계라는 점, 독일은 전문법을 통한 국제협약의 수용, 즉 특별법을 통한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 스페인은 국왕의 서명 증서 방식으로 국제협약을 직접 수용하고 있다는 점, 프랑스는 폴마르 브랜과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캐나다는 선박 유료오염 기금을 설치하고 최초의 수단과 최후의 수단이라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국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는 국제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협약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자국의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